저도 뉴스엔조이에서 수습 기자 같은 활동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뉴욕에 있는 미주 뉴스엔조이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늘 뉴스엔조이를 보면은 친정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도 1년 전에 이 포럼 부탁을 받으면서 신랄한 비판을 해달라고 해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말을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달리 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러니까 언론의 미래, 언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나와서 본 뉴스엔조이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제가 언론계는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라는 제 나름의 전문적이진 않지만 좀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언론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레기 담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기사를 썼을 때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면 다양한 비판들이 오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언론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이나 언론사들의 생각도 서로 다를 겁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 여러 문제가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가 많아진 여러 배경들이 있겠지만, 언론이 많아져서 생기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업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경향신문 사회부에서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입 기자 중에서는 부팀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청 출입 기자, 아까 말씀하신 출입 기자 제도의 장단점, 비판할 지점들이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경찰청에 있는 출입 기자 단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가 38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개 매체들이 경찰 출입 기자를 몇 명 정도 유지하고 몇 개월 정도 경찰 관련 분야를 취재해왔는지를 두고 자격 요건이 발생하면 그 자격 요건에 따라서 기존에 가입해 있던 언론사들한테 저를 기자단에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동안 써왔던 모든 경찰 관련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돌리는 이런 일종의 관행들이 있는데, 이 경찰청 출입 기자를 가입해야지만 서울시 경찰청 출입 기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상위 기관인데 서울시 경찰청에 나중에 가입하는 이유는 언론사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게 중요해서 팀장들이 서울시 경찰청에 있는 것이고요. 그 서울시 경찰청에 있는 가입한 매체는 32개, 3개, 4개 이런 경찰청 기자보다 적은데, 이 경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해 있는 매체가 이 정도 숫자라는 게 상당히 많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출입 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경찰을 취재하는 매체가 30개를 조금 넘어서는 수치인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해보려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지에서 기업에서 상시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 언론사를 위장으로 차려서 가입할 정도로 그 기자단에 가입하는 난이도가 적은데, 이런 말씀드린 건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는 매체들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규모를 갖추고 어느 정도 언론사로서의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국회, 경제단체, 기업 이런 것들을 다룬 매체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뉴스엔조이만 해도 정확하게 출입처를 두고 어떤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보통은 종합일간지에서는 문화부 담당 기자들이 종교를 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출입을 등록해서 종교 담당 내용들을 취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많다 보니 생겨나는 것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 난립하는 언론 중에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을 고용해 놓고 보도자료를 처리하면서 비판 기사를 써서 광고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대표들이 뭐 수백만 원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언론사가 너무 많고 이 언론사가 많다는 것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들이 좀 유지되어 있고, 거기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현업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매체가 많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는데, 뭐 크게 말씀드리면 속보, 여기도 썼지만 속보와 단독 그리고 편파성 경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단독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 눈에 띄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우리 매체만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이고 가치가 있는, 과거 말하는 특종 같은 것 보도들인데, 요즘은 이것들이 보도가 단독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가 단독인지 모르겠는데 단독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끼리도 느낍니다. 그럼 친한 기자들에게, 친한 기자가 단독을 썼으면 혹시 여기서 뭐가 단독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단독인지 모르면 이 정도면은 독단이다, 단독이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단독이라고 썼을 때 단어 하나가 추가된, 예를 들면 뭐 어디 압수수색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노트가 발견돼요. 노트라는 것이 나오면 다시 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매체가 너무 많아서 같은 내용을 똑같은 매체가 수십 곳에서 취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가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독의 기준이 흐릿해지고 뭐가 뛰어난 취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인지를 알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 단독 이런 것을 네이버 뉴스로 검색을 해보면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에 단독을 걸러서 이렇게 아카이빙 해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로 단독을 체크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나와 관련 없는 분야라도 대부분 어떤 단독이 나오고 있는지를 기자들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서 매일 하는 일이, 저도 오늘 여러 번 했지만 핸드폰을 켜놓고 속보 확인하고 단독 확인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치열해지고 매체에서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속보 경쟁 같은 것인데, 뭐 지난 비상계엄 때 보면은 뭐 다들 속보를 많이 찾아보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쓰고 이런 롱폼 저널리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던 날 속보를 막 10여 개를 쓰고, 그러면서 경마식 보도제에 넣은 선구주자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속보를 씁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YTN을 보면서 내용이 있으면 전화 한 통해서 아는 경찰관들한테, 뭐 경찰 지휘관한테 확인을 해서 이거 들어간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속보. 이게 속보 계속 속보가 되는데, 이게 당시 저희들이 그 경찰 기자단 안에서 느낀 게, 같은 내용의 기사를 둘이 썼는데 속보를 쓴 사람한테는 댓글이 100여 개가 달리고 속보라는 말을 달지 않은 사람한테는 댓글이 아예 안 달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같은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개, 30여 개 매체가 있으면 같은 기사가 30여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속보라는 것도 안 달면 기사가 읽히지가 않고, 그리고 그 속보라는 것을 달잖아요. 댓글 같은 피드백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댓글이라는 게 건강한 피드백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방금 단독과 속보 경쟁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자들은 사실 건강한 피드백을 받을 창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 뭐 메일로 굉장히 많은 욕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기자를 질문할 때 기자를 카메라로 비추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자들의 말은
뭐 특히 여성 기자들은 굉장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성 발언의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건강한 피드백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내 기사가 괜찮은 기사인지 아니면 내 기사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관심을 끌고 가치가 있는 기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와 댓글이라는 걸로 대체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현상들은 편향 경쟁 같은 것인데, 뭐 기자들이 불편부당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과거에 뭐 조중동은 보수, 뭐 한경호는 진보 이런 만한 그런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라는 외피를 쓰고서라도 기사의 양식, 뭐 어떤 뭐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던가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매체가 그만큼 다양해지다 보니 눈에 띄게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매체가 있다거나 눈에 띄게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매체가 있다거나 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런 편파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편향되면 안 되라는 게 아니라 현업을 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객관적인 취재를 마치고 나서 시간을 들여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취재한 기사도 누군가에겐 편향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해도 편향적이라는 욕을 듣게 됩니다. 나름의 객관적인 취재를 거쳤는데도 그것이 특정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지지하는 세력을 어쩌면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어떤 이슈에 대한 나의 호불호와 갈린다면 이것이 편향성이 강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좋은 보도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들이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느낌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것 같고 매체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져야 될 근본적인 사라질 수 있는 동기나 원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측면들이 있죠. 기자들끼리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좀 더 좋은 보도를 해보고 싶고 하지만 지금 기자들이 많이 기사를 써야 되는 동력은 일종의 독자로부터 건전한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기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너 이번에 단독 썼더라 하면서 기사 잘 봤어요 라는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우리끼리의 경쟁이 되고 사회와는 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뭐 사회 정치 분야에서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뭐든지 사회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써도 항상 정치인 관련 댓글이 달립니다. 전혀 상관없는 기사.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기사들이 달립니다. 이게 그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기야 하겠지만 그 비율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게 한국의 언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거는 보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사람들이 관심사는 많은데 정작 뉴스는 그런 뉴스들이 별로 없죠. 다양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의 니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그래 너 그걸 전담해서 해봐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비춰봤을 때 뉴스앤조이의 현재 모습을 밖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 잠시 일했을 때 모두 생각하면 그동안 예전에 물론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이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경쟁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나와서는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뉴스앤조이 현재 뭐 경쟁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취재를 하시고 물도 먹고 단독 보도도 하시겠지만 제가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경쟁은 별로 없었네?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면 이게 경쟁할 정도로 시장이 별로 안 큰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엔조이가 그동안 나름의 경쟁, 나름의 열심을 갖고 보도 활동을 하고 언론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어떤 다른 언론과의 경쟁적인 보도 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몇몇 기독교 주류 매체들이 있지만 그들과의 보도 경쟁을 한 게 애초에 지향점도 다르고자 하는 우리만 쓰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취재도 길게 할 수 있고 우리만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보는 사람 많지 않고 약간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뉴스엔조이에 있었다고 하면 동료 기자들이 다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일간지에 일하는 모든 기자들이 다들 뉴스엔조이에서 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종교 담당하는 기자들은 항상 매일같이 챙겨보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실제 요즘에는 그 종교 이슈가 기독교 이슈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종합일간지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고 정치 말고 뭐 정광훈 목사 이런 거 하면은 뉴스엔조이는 질문하지 말라고 메이저부터 하라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요. 이게 뉴스엔조이가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해야 되는 그 뉴스엔조이만 하던 취재 분야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사회 정치 분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축복을 하신 뭐 목회자분에 대한 뭐 징계 관련된 거 취재들도 경향신문 한겨레 모든 매체에서 다들 보도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이런 어떤 경쟁적인 구조들이 뉴스엔조이에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와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깜깜한 갑갑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선 이 주제들 이 독자층을 좀 더 확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엔조이에서 동성애 교회 개혁 여성 안수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교내 성폭력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고 교계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과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는데 뉴스엔조이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이슈에 관심은 없지만 교회 개혁에 관심은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순이 또 충돌이 발생할 테고 나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교회 개혁은 찬성해라는 식으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뉴스엔조이 보도가 어느 정도 일정 이슈를 다룰 때는 상대 반대하는 이슈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라는 상황 구도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뉴스엔조이를 보는 독자들이 사실 일단 우선 기독교인들일 테고 그 중에서 교회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나름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중에서도 몇몇 이슈들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당사자였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인들이 있었거나 라는 일일 텐데 특히 교회 분쟁을 보도할 때 그 분쟁교회 당사자분들은 뉴스엔조이 보도를 열심히 찾아보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전체 기독교인들이 사실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뉴스엔조이라는 매체의 성장성을 독자의 증가분으로 따져서 생각해봤을 때 애초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일간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합일간지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수십 개 매체들이 경쟁하면서 하고 있어도 생존할 수가 있는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독자군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저희 회사든 여러 매체들이 마찬가지지만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들을 타겟팅해서 우리가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기사는 사실 누가 볼 것이냐. 저는 사실 경찰청을 출입하고 있지만 저의 주 독자들은 사실 다른 기자하고 경찰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누가 체포돼서 누가 구속됐다라는 거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나 관심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예를 들면 그 일련의 사태를 모두 관심 있게 보셔서 예외적인 것이지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것도 일련의 모든 수사 과정들을 제가 담당 출입부서로서 모두 다 챙겼는데 이 모든 많은 시민들이 사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들하고 좀 괴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뉴스엔조이에서 좀 다루는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독자들을 상대로 독자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약간 어떤 특정 독자군들을 배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들은 뭐 남아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응원하고 있는 하여튼 뭐 저도 많이 들었는데 뉴스엔조이에서 일할 때 많이 들었는데 뉴스엔조이는 뉴스만 있고 조이는 없어 막 이런 얘기를 조이는 없고 맨날 엔조이만 다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그때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저 사람은 정말 뭐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없군 뭐 이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사와 뉴스는 좋은 뉴스를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모든 매체들이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혁하고 견제해야 되고 교회 공력을 감시하고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더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과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인데 뭐 필수적으로 인력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엔조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사를 쓰는 방식과 뭐 이런 것들도 좀 다양화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슈에 대해서 여기 뭐 디스패치라는 연예 매체에 대한 사례를 잠시 적었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스캔들이 나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전부 다 취재를 했어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속보와 단독 경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났을 때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이 사건의 전말하면서 기사가 하나 딱 나왔는데 모든 기자들이 막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 매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속보와 단독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정점에 이르렀던 순간 자기가 등장해서 모든 기사를 다 정리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게 모두에게 관심을 끄는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에 관련된 것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 기사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존에 써왔던 기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종의 어떤 소설도 아니고 사실 기사라고 할 수도 없고 기사를 쓰는 방식이 뉴스엔조이는 그나마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인데 제가 쓰는 기사의 스타일은 일간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 광화문에 가면 일민미술관의 신문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과거에 동아일보 신문 같은 것들을 전시해 놓는데 그 80년대, 70년대 쓴 기사들이 제가 오늘 쓴 기사랑 거의 비슷해요. 구조. 단어 몇 개만 다르고. 그렇게 길쓰기 실험이 없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데 뉴스엔조에서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서 어차피 다른 새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도나 뭐 새로운 글쓰기를 해보고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뉴스엔조의 기사를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읽을 가치가 있는 보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게 단지 남들이 안 쓰는 기사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더 이상은 뭐 제가 그래서 못했는데 우리 뉴스엔조이만 해와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도들이 그동안 충분히 많이 있어 왔고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를 다룰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직 기자로서 느끼는 제가 시도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저는 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엔조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 인력 부족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문화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강점으로 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을 응원하고 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랬던 게 10여 년이 훨씬 더 전의 일인데 아직도 있을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서 저도 잘 놀랐고, 그때는 이렇게 지금 이용필 대표님이,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용필 대표님도 안 계셨을 때였는데, 제가 미국으로 미주 뉴스엔을 가기 전에 신입 기자로 등장해서 책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대표님 되시고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처럼 뉴스엔조이도 변화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다들 그것들 믿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